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수출 통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로 촉발한 무역 전쟁 속에서 수출 통제를 상호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이슈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해왔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증가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 숫자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하긴 했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연준 의장에 대한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우리가 휴장인 사이에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갈등이 좀 더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을 뒷받쳐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5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로써 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1.03% 상승하면서 6,0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좋았는데요. 1.0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에 대한 이 갈등이 조금 일단락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한 것도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갈등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2.5% 좀 상승을 했는데요. 4.5%에서 거래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반도체 지수는 좋았습니다. 0.5% 상승하면서 그래도 기술주들이 좀 지지해줬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1.9% 상승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조금은 오름세인 상황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시장이 올랐던 이유, 바로 관세 정책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5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13만 9천 명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 12만 5천 명을 훨씬 상회한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략가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밝혔고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매우 잘 견디고 있다라는 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장 부정적인 전망으로 11만 건까지 일자리 둔화를 예상했고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만 건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월가 안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컸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여건 회복은요, 경제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제 데이터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빠질 수가 없겠죠. 차기 연준 의장을 관련해서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시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 요구하고 있죠. 파월 의장에게 too late, 너무 느리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준의 차기 의장에 대한 인선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결정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정말로 임기 전에 해임되는 상황이 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18일 FOMC 정례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례회의를 앞두고 침묵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 회담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대 기술 기업들 대체로 강세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8%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알파벳 최신의 이 인공지능 기술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알파벳 쪽으로도 3%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브로드컴은 5% 빠진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내구재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입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썰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4% 전일장에선 하락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3% 반등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쪽으로는 오늘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이 GM 쪽으로는 0.47% 상승했고요. 포드도 1.58%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에 히토류를 수출하도록 잠정 허가를 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회사 모두 1% 안팎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비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도 금융주 상승폭을 좀 더 넓혔습니다. 마스터카드 특히나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에도 다양한 또 상장된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디지털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마다 헬스, 전 거래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장중 40%를 뛰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 업체 서클도 첫 거래에서 168% 폭등을 했습니다. 상장 흥행에 돌풍을 불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더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브로드컴, 룰루레몬입니다. 네, 테슬라 3% 강세였고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5% 빠졌고 룰루레몬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19%까지 빠지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전 세계가 주목한 끈끈한 브로맨스였죠.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관계가 조금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달 30일에 정부 효율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이후에 급격히 이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약화가 되면서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CEO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머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머스크는 대단한 마약 중독자야라고 하면서 함께 비판을 하는 흐름까지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조금 더 격화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 출렁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시총 206조 원이 사라졌고요. 1조 달러 아래이기도 했습니다. 14% 폭락 후에 금요일장에서는 3%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 X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나사와 스페이스 X 계약이 만약 끊게 된다면 조금 더 심각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인 골든돔 구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포착을 해보시면서 이 관련된 주가 상황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에 대한 이 우주 산업을 조금은 배제하고 싶어도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수요 둔화라는 이유로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을 또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로보택시 오는 12일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 개발자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이유에도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테슬라 안에서의 내부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테슬라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돔 구상과 관련된 종목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AP 위성,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렉 아이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까지 이 방산과 관련된 또 위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브로드컴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주가가 5%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EPS 매출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실적이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요인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보였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로드컴 올해 1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시장 전망치인 149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조정 EPS는 1.58달러이고요. 예상치인 1.57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58억 달러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157억 5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조금은 더 높았던 데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면서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6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브로드컴 AI 전용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탄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추론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국내 시장에서도 좀 긴장감이 웃도는 상황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리노공학과 또 유리기판으로 유명한 삼성전기와 SKC 그리고 필옵티스까지 오늘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룰루레몬도 체크해 볼까요? 프리미엄 요가목 브랜드죠. 룰루레몬 에스텔리카가 이 북미 매출에 대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기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19%까지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룰루레몬 회계 연도 1분기 매출이 2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6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매출 2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EPS 2.6달러를 부합하거나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외 매출이 19%까지 늘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긴 했지만요. 북미에서는 3%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점포 매출이 2% 감소하면서 부진이 조금 더 두드러진 건데요. 헬빈 CEO는 이 제품에 대한 혁신 그리고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밝혔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북미 성장에 대한 정체, 조금 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인데요. 제프리스 연구원은 이 미국의 소비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 전반적인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룰루레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는 9일에는 또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이 무역 협상을 또 미국에서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가까이 체크해보는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단을 또 갑니다. 9월에 런던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새 정부가 나오면서 2조 원대 추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챗 GPT가 한 달 만에 54만 명이 떠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좋았던 챗 GPT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죠.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런던 회담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이번 협상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직후에 약 9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직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성사된 일정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히토류 문제를 포함해서 매우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미국은 바로 협상팀을 꾸려서 런던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고요. 중국 측에선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부총리가 직접 나섭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트럼프 위기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공식 통화한 직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상징성이 큰데요. 민감한 쟁점이었던 대만 문제나 유학생 비자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무역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지난달에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관세를 낮추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제네바 회담 당시 양국은 90일 동안 상호 부과 중이던 고율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대응 조치로 내놨던 비관세 장벽도 일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에서 중국이 핵심
핵심 광물, 특히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합의 위반을 문제 삼으며 다시 긴장이 고조됐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히토류 수급이 불확실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면서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법을 찾자며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요. 결국 양측이 다시 대면 협상에 나선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유학생 비자 취소 같은 조치를 했다며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면서 현재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네, 역시나 이 양국 간의 입장 차이 정말 팽팽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히토류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원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사실 이 히토류는 모든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정말 필수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심지어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포함되는 그런 원자재인데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70%, 그리고 정제는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에만 히토류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정치적 메시지를 함께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가 국민 양용 자원이라 법규에 따라 수출 통제하는 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여전히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에도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들이 또 동방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었거든요. 이전까지도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곧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또 이슈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양국이 모두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에 초청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된다면 추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몇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협상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중 협상이 우리나라에겐 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이 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일 겁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에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 계획을 조정할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중 간의 전략적 긴장이 완화가 된다면 외환 시장과 증시 전반에도 긍정적인 심리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준비는 계속 이어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지금 어떻게 글로벌 경제에 신호를 줄지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탈출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잠재 성장률을 3%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런 내용들,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2차 추경은 민생 회복과 또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약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논의되고 있고요. 핵심 항목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 꼽히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코로나 시기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권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탕감도 주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단순한 유예를 넘어서 실질적인 채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10% 할인율을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향후 정책 설계나 집행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지역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경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진통제 역할에 가깝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정부는 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인데요. 기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면서 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이번에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정부는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본 예산을 짤 때 단순히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과 물가 목표를 함께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을 뒷받침할 만큼은 재정을 충분히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 채무나 신용 등급, 또 물가 상황 등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규제 체계 개편입니다. 지금 정부는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정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감세로 갈 것이냐. 새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증세냐 감세냐에 대해서 어느 한쪽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제 구조를 손보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일부 감세 조치들, 예를 들면은 법인세 인하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같은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직접적인 증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도 지금은 경기 상황상 세금 인상이 가게나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 조세 지출, 그러니까 비과세나 각종 감면 혜택을 정비하는 방식이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세입 기반을 넓히는 방식인데요. 다만 이런 조치도 업종별 그리고 계층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 나올 세법 개정안이 정부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잣대가 될 거고요. 시장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나올 세법 개정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다면 지금 해외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면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G7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와 외교 이슈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자리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어떤 균형점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싣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계가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톤과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중 일부에 대해서 7월 초까지 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력 수출 산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계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담이 실제로 관세 유예 연장이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협상에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균형 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미중 모두와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이 회의가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외교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이렇게 협상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챗GPT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새로 가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챗GPT의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5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017만 명으로 4월에 1,072만 명에 비해서 약 55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요. 모바일 설치 수치도 급감했습니다. 4월에는 467만 건이었지만 5월에는 151만 건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인기가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몰려든 사용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업무나 학습, 콘텐츠 제작처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3월에 공개된 GPT-4o는 음성과 이미지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줘 같은 요청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단순 텍스트 생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에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또 지브리 특유의 감성을 살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술적인 감성이나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고요. 결과물도 다소 평범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에는 화제성은 컸지만 기술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 유입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주변에도 사실 지브리 스타일로 카톡 프사 해놓은 분들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이 챗GPT가 좀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틈을 타서 퍼플렉시티라는 이 새로운 서비스가 또 발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꽤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최근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기면서 생성형 AI 앱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을 제치고 올라선 순위인데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기를 끄는 이유도 뚜렷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웹 검색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고 또 출처까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성형 AI라기보다는 신뢰 기반의 검색형 AI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UI도 깔끔하고 광고도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리서치나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SK텔레콤과의 제휴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SKT가 자사 고가 요금제에 퍼플렉시티 유료 모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퍼플렉시티 프로 버전을 번들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SKT는 자체 AI 개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요. 퍼플렉시티는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추가 혜택도 민감하기 때문에 유료 전환율도 꽤 높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과의 재움직임도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퍼블렉시티에 전략적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 서비스를 기본으로 탑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갤럭시 S26 시리즈의 AI 비서나 검색 기능으로 퍼블렉시티를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퍼블렉시티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협력이 현실화가 된다면 국내 AI 산업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퍼플렉시티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챗 GPT 하면 오픈 AI잖아요. 네. 오픈 AI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영업망 확장이 아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이 오픈 AI가 서울 강남에 오픈 AI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소 개념을 넘어서 한국을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챗 GPT 유료 구독자 수 기준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용 모델인 엔터프라이즈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어 특화 기능이나 정부의 AI 규제 대응 역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워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사용자 확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정책 협력, 그리고 현지 인재 채용까지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인데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을 본다면 지금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 한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AI 산업 전반의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교육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 시장을 넘어서 한국이 AI 전략 국가로도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와 퍼플렉시티까지 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AI 관련된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진행의 장아주입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 정말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거래소를 오픈할 때마다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초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마켓 딥다이브와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이슈가 쏟아져 나왔는지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속담 중에 하나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진을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이죠. 이번 대선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AI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요, 트럼프와 일론이 결별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또 어떤 헤드라인이었는지 CNN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요, Fight blows of a critical alliance. 두 사람의 결정적 동맹이 충돌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발단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사람의 발단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 이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BBB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 BBB의 약자는요, 바로 Big Beautiful Bill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어감만 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 이 BBB 법안에는 감세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일론 머스크가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자, 일론 머스크는 혐오스럽다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지금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론과는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모르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죠.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가 아니었다면 대선에서 졌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시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일론 머스크, 이게 만약에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축소가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연간 수익이 무려 1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정치적 충돌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고래 싸움에 힘든 거는 바로 테슬라 주주들이죠. 새우등이 지금 터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하루 만에 14.3%, 약 15%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00조가량이 증발을 했고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이를 큰 낙폭을 기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무려 13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참 기대가 큰 테슬라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만약에 이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이 테슬라가 가치가 무려 영업이익이 52%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와 기업, 이 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두 인물이 충돌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앞으로의 분위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휴일 사이 글로벌 테크 기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입니다. AI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AI 약자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게 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자체적으로 WWDC 2025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애플의 개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WWDC 2025, How to Watch and What to Expect. 우리가 이 행사로 인해서 무엇을 볼 수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6월 9일, 오늘 날짜죠. 이 애플에서 WWDC 2025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의 핵심 내용은 바로 AI 전략 공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본격적으로 자체 AI 모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함축시킨 단어로 AI,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경쟁사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WWDC 기점으로 AI 생태계의 판을 뒤흔들어 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공개되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폰 유저분들 에어팟 하나씩은 들고 계시죠.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통역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강 어플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스마트 메시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시지가 왔을 때 자동으로 번역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배터리 수명의 최적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아이폰이 잘 팔리느냐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죠. 하지만 애플 뒤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대감 뒤에 무겁게 깔린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정치적인 리스크, 그동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애플이 정말 큰 그림자가 하나 남아 있었죠.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에 공화당에서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애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전쟁에 인해서 정말 많은 리스크를 안았던 애플이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면서 한숨 돌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폭스콘의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 애플이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올해만 하더라도 33%의 급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의 행사로 인해서 과연 어떤 WWDC가 단순히 기술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애플의 혁신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제품력과 사용자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는 활발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플, 이제는 아이폰이 잘 팔리느냐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정말 관건인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관세 전쟁 리스크를 끌어안고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있는 경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월요일 경제 일정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6월에 FOMC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97%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경제 지표가 금리 동결을 부산시키기는 참 어려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경제 지표가 우리 글로벌 증시 상황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마켓 딥다이브의 진행의 장하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체크될 점이 많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CPI와 PPI 지표 주목해 보시면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애플에 대한 WWDC 회의가 또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